클로징 벨라이 하부후. 반갑습니다. 12월 첫 거래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어요. 잘 보내셨어요? 예. 예. 이제 코스닥이죠? 이제 코스닥, 천스닥이죠. 천스닥 가야지. 천스닥. 얘기했잖아. 그 정부가 그 리딩방 오픈해가지고 쫙 올리겠다고 따라오라는데. 뭐 정부 정책을 거스르지 마라. 마라. 예. 네. 옳든 그르든 돈 벌고 난 나가면 땡이다. 예. 코스피가 0.2% 정도 하락, 네. 3,917. 코스닥은 1% 상승, 922. 930까지 올라갔다가 네. 상승폭을 조금 줄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기관이 좀 사면서 3,680억 기관 매수, 코스닥이 922. 아, 근데 윗꼬리가 조금 아쉽긴 해요, 코스닥도. 요거? 네. 제가 방금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아쉽다고. 왜 제가 그거 안 들어요? 아니, 아쉬운 건 말 안 했으니까. 아쉬워요? 아쉽지 않아요? 너무 계속 아깝잖아. 갈 건데 뭐가 아쉬워. 어허. 예. 그렇게 아쉬워하다가 4천 된 거잖아. 2,800불도 아쉽다 그랬잖아. 맞아. 알겠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코스닥 1,200 딱 되고 아쉬운데. 아직 아닌데. 알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좀 엇갈린 모습이었는데 오늘 12월 첫 거래일이다 보니까 요 흐름이 코스닥이 강한 흐름, 요게 12월 말까지도 이어질지도 궁금합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장열 본부장님 그리고 이재규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뭐 여담이지만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이 네. SK증권의 PB 차장으로 가시면서 아하. 오늘부터 이제 직함이 바뀌게 됐습니다. 네. 우와. SK증권.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시 이제 제도권으로. 그죠. 열심히 좀 해보려고요. 예. 약간 방송 나올 때 이제 좀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하고 싶은 말을 해보고 네. 혼나면 그때 이제 정정을 하려고. 지금도 패기롭게? 약간 네, 배기롭게. 아닌데 지금도 약간 뭔가 조심스럽지 않아요? 조심스러워요? 아 근데 제가 느낌이? 다른 데선 더 심하게 하는 데도 있어요. 아 그래요? 좀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네. 최태원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좋으신 분이죠. 모르겠네요.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SK증권 축하드리고요. 찬양하라 갓재규 기름집에 가셨구나. AJ 인베스트먼트는 어떡하나요? 예, 많은 분들이 응원을 또 SK에 해주고 대해서 제대로 네. 얘기해 주실 거냐고 물어보네요. SK 아 하이닉스. 그럼요. 저는 뭐 그냥 일단 하고 혼나면 뭐 혼나는 거고. 근데 그렇죠.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이게 사실 그냥 들은 썰로는 네. 삼성증권도 분위기가 어차피 돈은 전자가 버니까 네. 너네는 사고만 치지 말아라. 그래서 조금 약간 보수적인 면이 다른 증권사보다 더 있다고 제가 카더라로 그렇게 네. 들은 게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SK도 약간 그런 게 있을까요? SK증권은 약간 이제 완전 SK 그룹주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약간 반개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입사 첫날이라서 자세히는 모르는데 뭐 삼성증권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진짜 그렇네. 여기 다들 SK증권은 SK 계열사 아니다. 매각한 지가 언제인데. 네, 근데 이것도 되게 웃긴 게 만약에 제가 SK증권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인적성 검사를 봤어요. 근데 인적성 검사에서 제가 탈락을 하면 SK 그룹주에 전부 다 못 들어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신기하네. 그것도 신기하죠. 엮여 있긴 한데 약간 안 엮여 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장을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아침에 하고 나서 네네. 변동이 없죠. 네, 아침에 저희 전체적으로. 오프닝 벨 끝나고 네. 나서 뭐 지금까지 쭉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담소들을 나누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중간에 뭐 들은 특별한 정보나 혹은 여의도에서 하는 이야기들 이런 거 혹시 분위기 감지된 게 좀 있을까요? 특별한 게 없어서 죄송하긴 한데 네. 아침에 얘기했던 그 스트래티지라는 그 회사가 가치가 많이 빠졌잖아요. 주가가 한 60% 빠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걔네들 74,000불인가? 뭐 그 입수한 가격이 그 비트코인 건데 일정 가격 이상 빠지면 자기네 NAV보다 더 내려가면은 펀딩이 안 되고 네. 그러면 이제 그 가격 하고 싶지 않지만 매도를 하는 것이 정당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회사에 그렇게 코멘트를 했다는 기사가
나왔죠. 이제 그런 그 루머가 벌써부터 루머가 아니지 그런 정황이 주말에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아침부터 그런 얘기가 나와서 아마 주가에 영향을 나쁘게 받았고 이거는 딴 건데 제가 이쪽에 마치 누가 반도체 얘기하면 제가 듣고 있으면 이제 이렇게 듣고 보고 있잖아요. 제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듯이 저는 이쪽 잘 모르니까 혹시 막 찾아보니까 어느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이것저것 더 전문가라는 분이 얘기하기를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뭐 높게 갖고 있는 고래들이 파는 거니까 밀리면 뭐 8만 불, 7만 불, 8만 불 이하 한번 내려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쭉 들어보니까 저는 잘 몰라서 오이씨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8만 6천 불인가? 네. 얼마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럼 사람들이 민감한 사람들은 오늘 민감했겠네 하는 생각이 추후에 확인됐죠. 근데 그거 대비했을 때는 뭐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사실은 견조한 거예요.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버티고 견조한 거지. 작은 종목들. 대형주가 이제 안 가는 움직임이다 보니까 코스닥 쪽에 조금 더 자금이 몰리고 수급이 약한 쪽은 확 떠지면 확 빠지는 거지. 그게 뭐 작은 큰 거 관계없이. 기관이 코스닥에 오늘 뭐 4천억이면은 사실 하루 이 수급 붙은 걸로는 많이 기관 붙어요. 기준으로 많이 붙은 건데 네. 기관이 코스닥에 딱 오늘 붙은 요 움직임은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부여할 수 있죠. 나 주말에 생각했겠지. 포트 바꿔야 되겠다. 바꾼 날 많이 너무 심하고 포트 조정해야 되겠다. 단기 매매로라도 조금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가 봐야 언더하거나 되겠다. 아니면 그렇게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뭘 사긴 사야 될 거예요. 로봇이 됐든 뭐 바이오가 됐든 뭐가 됐든 아마 오늘 불이 나게. 그러니까 오늘 산 만큼 내일 또 산다는 게 아니고 오늘 확 해놔야지. 금리 나면 어떻게 해? 진짜 하면 확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내일 모레 발표된다며 12월 4일 날 정부 정책이 네. 맞아요? 하여튼 그런 루머가 이제 12월 4일인가 5일인가. 우리나라 말씀하시는 저도 그런 얘기 듣고 코스닥 활성화. 네. 3일 그러니까 오늘 11일이니까 2, 3, 4. 하여튼 이번 주 안에 한다 그러니까 오늘 채워놓지 않으면 안 되겠지. 그런 약간의 포모 현상 비슷하게 포트의 급격한 조정. 일부 조정 안 하면 언더하니까 그렇게. 근데 그렇게 된 것 치고는 삼성하이닉스가 안 빠졌잖아요. 이런 예. 분위기에서는 그거는 이제 주도주 중에서 반도체는 가져가고 다른 쪽에서 그러니까 다른 쪽이 뭐야? 삼성전자 안 팔고 이쪽으로 가야 되고 못 파겠어요. 조선방송 이런 거 팔아야지. 그냥 들이다 맞는 거야. 다 끌고 못 간다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김장일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그 비트코인, 네. 요게 저희가 요 화면 나오나요? 나와요? 안 나오나? 나오나? 나온다. 나오네. 요게 지금 비트코인이 1억 2,9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네. 저희 9시 보이시죠? 아침 요때 개장하자마자 갑자기 1억 3,500에서 네. 600만 원이 떨어져서 1억 3천 뭐 1억 2,900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 쭉쭉쭉쭉 떨어지는 건데 이게 과연 왜 떨어지는 거냐? 그래서 요 차트가 코스피 차트랑 똑같거든요. 급락하는 게. 네. 그래서 비트코인 떨어지면서 선물 떨어지고 코스닥 떨어지고 니케이 떨어지고 이렇게 다 같이 글로벌 증시가 확 같이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중국에서 코인 위험하다는 뭐 규제 관련된 발표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아까 김장일 본부장이 말씀하신 요거 이 기사가 또 나왔었어요. 비트코인 죽을 때까지 안 판다던 죽을 때까지 안 팔면 마이클 세일러 네. 스트래티지의 CEO죠. 이 남자. 네, 맞아요. 급락 못 버티고 매도 버튼에 손을 올렸다. 아직 누르진 않았잖아요. 네? 그죠? 아직 누르진 안 않았는데 눌렀지. 손만 올려놨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손을 올렸다는 것도 오바입니다. 오바지. 왜냐면 오버. 지네 맘대로 해석하는 거야. 예, 언제 올렸어? 뭐 이런 거 뭐 마이클 세일러가 홀드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올리는데 뭐냐면 이 마이클 세일러가 네. X에다가 요런 글을 올렸다는 거야. 여기에 뭐 저기 초록색 점을 더 그림자? 추가하면 어떨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제 지금 주황색 보이는 게 네. 스트래티지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평단. 그래서 지금 초록색보다 평단이 이 초록색이 평단이고 요게 비트코인 가격이어서 자기는 더 높아. 자기는 평단이 낮다는 뜻이야. 더 그러니까 더 싸게 산 거야. 근데 원래 이게 평단이 2배 정도 차이 났대요. 2.2배. 근데 지금은 여기 비트코인이 쭉 내려와서 1.3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 하나 올렸다고. 이거 돔황차.
튄다. 세일러도 튄다. 아. 이러면서 이게 그럼 이 기사들이 촉발을- 이거에 대한 해석을 그렇죠. 기사화된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세일러가 평단이 점점 가격과 수렴하면서 요걸 못 버티고 도망치려고 한다라는 뇌피셜 인 거죠. 근데 그 뇌피셜 때문에 나스닥 선물이 하락하고 그게 우리 국장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뭐 코인이 하락하고 나스닥 선물이 하락하니까 선물 하락한 게 또 코인의 촉발을 부르고 또 다 같이 다 글로벌 같이. 증시가 좀 떨어지는 요런 현상이 좀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 요 얘기죠. 근데 그렇죠. 이게 코인의 그거죠.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네네. 심지어 저가 매수를 하려는 예비 매수자도 없다. 그러니까. 예비 매수자가 없다는 게 맞아요. 제일 그 큰 기사도 뭐 있더라고요. 단점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속도가 그러니까 빠질 수 있는데 좀 빨리 급격히 빠졌다. 네. 그러니까 당황한 사람들이 많았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뭐 트레이딩하고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났다. 뭐 이런 거지. 옛날부터 낮게 산 사람들은 뭐 3만 불, 4만 불 산 사람들 끄떡 없지만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지나가야 알겠습니다. 자 일단 종치라고 코인 관심 없다고 하시네요. 저도 코인 관심 없어요. 주식이 안 미치니까 그렇지. 아 오늘 왜 떨어져? 그럼 말해봐. 난 모르니까. 예. 그래서 코인은 설명을 좀 드린 건데 네. 차트가 똑같아요. 떨어지는 게.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코인 관심 없다고 하십니다. 종이나 칠해요. 종 한번 쳐봅시다. 네. 자 일단은 땡땡땡 김동민님 들어오셨고요. 네. 전효민님 땡땡땡 살자님께서 코인 반등하길 바래라. 나스닥 떨어지면 국장 더 날아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크로아상님 들어오셨고요. 물병자리님께서 코스닥 단타나 한번 연구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피닉스님 마이클 버리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어디 갔다 왔어? 안녕하세요. 이것도 봐요? 요즘 한가한가 보네. 네. 예. 도곡동 단타종님이 코인이 문제가 아니라 저 때 일본 금리가 뛰기 시작했다. 그래서 얘기가 네. 있었던 거. 그래서 저 얘기도 있었다. 그래서 그건 이따가 우리 재규 차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네. 리노님 들어오셨고요. 추르냥님 또 누가 있을까요? 버거 스테이지님께서는 코인 노래방이나 가라 민준아. 형님. 고맙습니다. 네. 코인 노래방 안 간지 꽤 됐네요. 오늘 한번 가볼게요. 네, JH님이 기관이 코스닥 과매수한 것 아닌가요? 하는데 과매수라고 보기에는 네, 오늘 그래도 좀 매수가 많았다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를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코스피가 약보합권 0.16% 마이너스 3,920. 외국인은 1,920억 정도 샀네요. 기관이 2,300억 팔았고, 근데 오늘은 마이너스로 3,900. 그래도 계속해서 뭐 기간 조정이긴 하지만 네. 사실 3개월 차트를 보면 계속해서 11월부터 지금 12월까지 3,850에서 한 4,050, 요 200포인트 사이를 왔다 갔다 좀 하고 네. 있는 거는 좀 잘 버티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환율 높은데 외국인이 들어왔다는 것도 네. 환율이 별 큰 영향이 없나? 네. 1,470원.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1% 상승. 기관이 3,682억 매수를 해줬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922포인트. 천스닥까지 70포인트 정도, 7, 80포인트 정도 남았네요.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재규님한테 한번 시황을 들어볼까요? 네, 뭐 오늘 우리나라 시장 지난주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코스닥이 전반적으로 좋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2차 전지와 뭐 제약바이오. 근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또 낙폭이 크게 나온 기업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종목을 어떻게 선별하셨느냐에 따라서 좀 계좌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았고 그 쿠팡 관련돼서 아마 문자 받아보셨을 텐데 쿠팡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보안주들이 변동성을 장 초반에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부각이 됐고 일단 아까 전에 비트코인 이야기 잠깐 하셨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이 우리나라 시장이랑 많이 연동되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냥 글로벌 시장이 다 한번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란 자산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그쪽이 좀 무너졌을 때 다른 쪽에 대한 투심도 어느 정도 좀 훼손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늘 종가는
그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저는 좀 불안정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장 초반에 신고가가 나름대로 나왔거든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이 코스피는 많이 올라왔는데 코스닥은 많이 못 올라왔다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건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의 상대 수익률의 추이인데 가장 하단부에 보시면 요게 이제 연도거든요. 2015년도, 20년도, 25년도인데 최근에 코스닥이 굉장히 못해주고 있죠,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 쪽으로 정책적인 모멘텀이 붙어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난주부터도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매력적일 수 있다. 그렇게 보여져서 일단 뭐 오늘 코스닥이 윗골이 좀 달리긴 했지만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잘 마무리가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아까 전에 제가 그 비트코인 또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네. 지금 요게 좀 저도 사실 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려보자면 미국의 국채와 일본의 국채의 괴리가 축소가 되면 엔화가 강세로 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네. 근데 미국과 일본의 국채의 괴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약세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엔화가 강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엔화가 강세로 간다. 엔화가 금리 인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한 번 정도는 부각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 로직이 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면 엔화 약세로 가는 거는 지금 다카이치가 완화적인 정책을 해서 돈을 많이 풀겠다 네. 라고 얘기를 해서 엔화 약세인 건데 그렇죠. 그게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서 엔화 강세로 전환한다는 개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요게 제가 이거 자료를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네. 제가 말씀드린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축소될 때 이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엔화가 약세로 계속해서 가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에는 강세로 꺾인다라는 논리죠.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계속해서 몰려가면 기술적으로 맞는 부분도 있는데 국채 금리가 축소가 됐다라는 것은 엔화의 강세를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엔화의 강세를 뜻하는데 여기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근데 네. 지금 엔화 약세가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엔화 강세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 이거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방송하고 제가 영상에다가 댓글을 좀 달아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뭐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갖지 않는 분야인데 네. 제가 그래서 요 엔화 강세 여부가 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적어놨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좀 비슷한 내용들이 시장에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엔화 강세에 대한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쪽에 대한 겁이 우리가 한번 겁을 먹은 적이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가상자산이랑 좀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지레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만약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코스닥 위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을 보여서 나름대로 잘해줬잖아요. 장초반에 신고가 하지만 종가 부근에 밀렸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도 장후반부에 반등이 좀 나왔는데 그 궤적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2시 반부터 좀 돌아섰거든요. 그게 만약에 좀 연동되는 모양새가 만들어지면 글로벌 시장이 좀 출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연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뭐 이런 것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장후반부에 우리나라 시장이 종가까지 강세로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저는 살짝 이제 이런 걱정이 좀 된다. 하지만 저는 코스닥은 좀 더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오늘 시장이 보여줬고 오케이. 일단 네. 그 부분은 요거 말씀하시는 거 맞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지금 오늘 하루의 엔화 흐름이거든요. 156엔대부터 쭉 내려가서 155엔대 중반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엔화 강세, 달러 약세죠. 그렇죠? 엔화 강세, 달러 약세. 근데 이제 저때 달러가 갑자기 쫙 달러 약세로 내려갔다가 그나마 달러 약세가 조금 반등을 하면서 하락이 멈췄죠. 네. 예, 요 부분을 그래서 엔캐리 그것도 그렇고 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 미국과 일본의 국채가 줄어든 상황에서 엔화가 약세로 많이 가다가 한번 꺾여서 강세가 된 경우가 최근에 나왔던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리스크였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게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하는 게 예. 더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가져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예, 대기업 가셨다고 너무.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 환 관련된 부분도. 네. 근데 이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해하기 좀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는 맨날 적어서 공부하고 까먹고 또 공부하고 이럽니다. 이게 환율이 상대평가라서 국채, 환율, 그리고 앞으로의 통화정책 이거를 같이 생각해서 개별적인 종목에서 수익 내자고 하니 좀 약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시장의 방향성을 볼 때 체크를 하는 게 맞지. 종목을 볼 때는 뭐 저도 종목 뭐 볼 때 그렇게 하면 어렵지. 그렇게 하면 너무 코스닥은 어렵죠. 특히나. 일단 그게 전체적인 흐름이니까 말씀은 좀 드린 거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 이제 수급은 뭐 우리나라 선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았고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도 들어왔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순매수가 좀 잡혀줬기 때문에 일단 뭐 환율 아까 전에 앵커님께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환율이 많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겁을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물론 계속해서 올라오면 체크를 해야겠지만 일단 외국인들은 그래도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이야기했었던 내용들이 여전히 좀 유효한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 대해서 부양을 하겠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뭐 환율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환율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붙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좋았고 아까 전에 본부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올해 상반기 때 좋았던 네. 뭐 조선 그리고 전력기기 이쪽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안 좋았거든요. 네. 아무래도 매도를 해서 현금을 확보해야지만 다른 걸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이 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면이 있겠죠? 화면 좀 보여주세요. 예. 예. 오케이. 네. 요거 화면은 이건 아까 보여드렸던 예. 내용이고. 근데 원래는 자금이 네. 풍부했잖아요. 대기자금도 풍부하고.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코스피가 거기서 안 빼도 코스닥도 가는 거였는데 이제는 이쪽에서 빼야 이쪽이 가는 그런 아니 현상이. 원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원래도 자금이 막 넘쳐 흐른다라고 보긴 어려웠었던 상황인데 어쨌든 올해 우리나라에서 코스피가 굉장히 잘 올라왔잖아요. 여기 보시면 지난주에 제가 준비한 자료인데 코스피가 네. 50% 올라올 때 코스닥이 20%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고객 예탁금을 넣고 있는 상황에서 내 종목은 안 가는 거죠. 근데 지난주에 코스닥을 육성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자금이 이제 물밀듯이 밀려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객장에 있었거든요. 객장에 있었는데 대형주를 매도하자라는 그런 전화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대형주를 매도하자라는 뭐 전력기기라든지 이런 거 매도하자라는 저한테 연락이 온 건 아니고 옆에서 들은 거지. 그런 통화를 제가 좀 네, 들었거든요. 염탐.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금들이 이제 바이오나 이쪽으로도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좋다. 객장에서 생긴 일. 네, 이런 그래서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현업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얘기해 주시는데 그런 얘기가 오늘 저도 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력기기, 원전, 조선, 예, 방산 요런 애들이 지금 추세가 무너진 지 꽤 됐거든요. 근데 추세 무너졌다고 얘기한 게 한 3주 전인데 맞아. 그때부터도 계속 떨어져요. 네. 그래서 지금 못 파신 분들은 이제 고민이 많으신 게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팔고 잠깐이라도 코스닥에서 한번 먹어보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제약바이오랑 로봇이 하반기 때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얘기가 저도 오늘 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1월 달까지 북클로징이라든지 자금을 전부 다 쓰거나 수익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된 상황에서 현금을 마련해 놓은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는 연말과 연초에 그래도 좀 매매를 해서 성과를 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코스피와 코스닥의 규모 차이가 굉장히 크다. 네. 그러니까 기관들은 자금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을 못 사요. 뭐몇 프로 매수한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 버리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작은 기업들은 못 사지만 코스닥 상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또 수익을 내기에는 적합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 뭐 제약바이오, 로봇, 반도체 소부장 일부 요 정도? 그죠. 큰 거. 아니 저도 2차 전지. 제가 대표주. 맞아요. 대표주들. 대표주 자세히 해주세요. 오케이. 김장할 본부장님은 저 부분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금 똑같습니다. 그래요. 효성중공업, HD엘렉트릭, 롯템, 에어로스페이스, 조선주. 갖고 계신 분들 죄송한데 제가 그래서 일주일 전에 제가 가져갈 때 죄송한데 그 펀더멘틀적으로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네. 끌고 가면 반도체 먼저 안정하고 되고 나서 가는 거니까 이거는 후순위일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금리 인하되고 뭐 난리치고 다 좋으면은 그걸 늦게 팔 수는 있겠는데
딱 12월 들어오면 뭔가 좀 정리하고 싶고 예. 포트를 좀 조정하고 싶을 때 이게 빌미가 되면은 그걸 줄이게 돼 있어요. 심지어 일부는 하이닉스가 잘 안 가니까 오늘 아침에도 처음에 안 셌거든. 나중에 2% 가서 그렇지. 하이닉스도 조정하나 해야 되는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시장에 나왔었어. 그런 사람 생겨. 안달부터 한 사람들은 30만 원대 산 사람, 40만 원 산 사람들이 이거 팔고 그거 팔고 그냥 바로 다른 사자 거 이런 가보자. 사람도 계신데 그냥 생각해보니까 오늘 세컨스 두 번 생각해보니까 그건 너무 심한 것 같아. 그럼 뭘 팔아? 하이닉스 팔래요? 그러면 효손주뭐 팔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럼 못 팔겠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죄송한 얘기인데 그쪽을 파는 게 먼저가 맞지. 그러면 이제 수급에 닦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계속 간다는 게 아니고 이런 구간에 지금 진입했다. 근데 실제로 두 분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뭐 저 변압기나 하이닉스나 뭐 방산 이런 거 사시는 분들이 어차피 장투 목적으로 사신 거 아닌가? 그러면 지금 약간 이게 던지는 게 괜찮나? 왜냐면 코스닥이 얼마나 갈지도 모르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팔고 코스닥으로 가는 게 그죠. 잘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어때요? 일정 부분. 고객이 전화했어. 그래서 아 효성중공업 나 이제 팔아요. 저기 상승 먹던 거 다 토해냈는데 너무 속상하다. 아 나 이거 열받아서 알테나 뭐 펩트론이나 올릭스나 이런 걸로 네, 그렇다. 좀 한번 먹어야 내가 조카들 크리스마스 선물도 주고 연말에 또 이제 용돈도 줘야 되는데 이러면 네. 뭐라 그러시겠어요? 아 이게 참 제가 우리 방송에서 바이오 좋다고 되게 오래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지. 그때 샀어야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객이 뭐야 지금 당신 나 가르쳐? 내가 더 오래 있었어 주식시장에 이러고 끊길 것 같은데. 아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도 비슷하게 여쭤보셨거든요. 네.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도 제가 연말에서 연초까지는 그래. 코스닥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기업을 아마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HEM 파마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제약 바이오 기업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뭐 마이크로 바이오밀이라는 무슨 상품을 와. 암웨이랑 같이 팔고 있는 회사고, ST팜이라는 기업은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아. 요 기업 같은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뭐 CDMO. 이번 주 후반에 그리고 이제 엑스쿠프리와 관련돼서 뇌전증과 관련된 제품을 팔고 있는 SK 바이오팜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기업들이 상반기 때 그렇게 강한 기업들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ABL 바이오, 뭐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보로노이 이런 기업들 이야기할 때 약간 소외됐었던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은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가 저는 좀 살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여전히 매력적이고, 아까 전에 뭐 로봇도 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요걸 많이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초에는 코스닥 쪽이 좀 더 좋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도 드렸는데, 네. 요거죠, 요거. 아, 제가 지난번에 로봇이 아니라 게임도 좀 말씀드렸는데, 이거죠, 이거.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아. 총 26년 동안 월 평균 수익률이 코스닥이 코스닥 기준으로 1, 2월 달이 가장 좋았다라고 하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오늘 약간 단기적으로 오버슈팅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눌림이 나오고 금리 인하 경로가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 이것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세요, 김정민 동의하죠. 왜냐하면 원래 금리 인하가 안 되면 뭐든 다 개박살 내는 거예요. 네. 근데 금리 인하가 안 될 수도 있다고 2주 전에 그렇죠. 그때는 아무 얘기했죠. 생각 없어요. 아무 생각 없었잖아요. 근데 그게 바뀌니까 그러고 보니까 괴리가 벌어졌네. 그리고 전통적인 1, 2월 달에 연초에 기대가 많아. 기대가 받는 게 뭐지? CES 쇼. 아. 각종 뭐 지금 양자역 전기차, 네, 뭐, IoT. 그때 삼성 하이닉스 나가는 게 아니고 조금만 가고 또 1월 중순에 뭐냐면 JP 모건 컨퍼런스가 있어요. 바이오 헬스. 제약 바이오. 가장 큰 거 중에 하나가. 그것도 1월 13일인가 15일이야. 그 전주에 CES가 있고. 그래서 땡기게 돼 있어요. 아. 근데 금리 인하를 전제로 깔아야지. 아. 근데 그게 손바닥 뒤지지 팍 박혔잖아, 일주 만에. 그리고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 이게 나오니까 박자가 딱 맞은 거지. 이런 거 팍 눈치챘을 때 목요일날 금요일날 종가에 들어가는 거야. 종목을 모르잖아요. 종목 저런 거 어떻게 알겠어? 그러면 ETF 사는 거지. ETF 사도 4% 오르니까. 그렇잖아. 갑자기 돈이 없어. 어떻게 팔아? 삼성 팔까? 하이닉스 팔까? 아까 고민하다가 뭔가 팔아야 돼. 그럼 이걸 좀 덜 조방변에. 가거나 덜 믿음스러운 걸 버리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자꾸 여쭤봐서 죄송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오프닝 벨도 진행을 잘 못한 게 이게 시장 상황이
약간 직관적으로 접수가 좀 안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오늘 좀 그랬죠. 뭐냐면 만약에 매크로적으로 통화 정책이나 뭐 금리, 환율 이런 것들이 안 좋아서 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몇 달 동안 본 거는 그래 그러면 실적 나오는 애들 튼튼한 네. 애들 얘네들을 가지고 있고 테마주들 약간 이상한 것들 요런 거를 버리자. 그러니까 테마성 애들은 좀 냅두고 네, 네. 그래도 탄탄한 애들은 좀 가져가려고 하지 않나? 근데 오늘 뭐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나스닥이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아 모르겠네. 아 근데 꼭 그렇게 볼 것도 미안해요. 네, 네, 아니. 꼭 그런 게 아닌 게 삼성에서 버텼다 그랬잖아요. 그 장이 이 정도 빠지면 굉장히 튼튼하다는데 오른 게 있어서 그런 거야. 네. HL만도 오늘 아침에 센 거 그대로 지었지. 10%. 네네. 그냥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HL만도. HL만도 실적이 실적인데 얘네들에 대한 리포트가 잘 나오고 리즈너블하다니까 달라붙고 에코프로브엠 그 저기 헝가리 뭐 짓는다고 네. 아주 새로운 것 같지 않지만 모멘텀 붙으니까 붙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거 작은 종목 아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우리 종목 우리나라 주식이 지금 이상하게 흔들릴 정도는 아니었어. 아까 조방변 이런 쪽에서 차익이 계속 나왔다. 오늘뿐만 아니고 며칠 전부터 이게 갖고 계신 분 그쪽 갖고 계신 분들 힘든 거야. 반도체도 못 끼고 아주 새로운 뭐 something new 실적 모멘텀도 아니고 바이오도 아니다 보니까 에이 중간에 빠지게 된 거지. 그렇게 보시면 알겠습니다. 재규님도 코멘트 딱 하나만 하고 넘어가죠. 네,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지금 아까 전에 앵커님께서 원래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유동성 장세라서 자금이 막 들어와서 시장이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3분기가 되면 실적 장세가 될 테니 조선이나 방산이나 이렇게 좀 실적이 잘 나오는 것을 보유하고 잡다한 것을 좀 매도하자. 뭐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좀 나눴던 것 같은데 네. 그런 동시에 우리가 이제 하반기라든지 성장성에 대한 밸류라든지 금리 인하에 대한 밸류를 준다면 투자 포인트를 아이디어를 만들어 간다면 제약바이오나 로봇 같은 이런 성장주 단을 좀 넣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주들이 저도 지금은 매도하기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벌써 한 달, 두 달 정도 조정을 받았고 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낙폭이 꽤 나왔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실적 보고 이제 내가 보유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 어딘가에서 일단 차트가 빠그러진 상황은 있어요. 네.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본부장님이랑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상반기 때 같이 좋았던 업종이 있다면 같이 밀렸을 때는 반도체가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저는 그래서 업종 자체는 다르지만 반도체와 조선과 방산을 저는 좀 비슷하게 봐요. 업종이 아예 다르지만 주가의 흐름 자체를. 그래서 지금 조선과 방산보다는 상대적으로 반도체가 좀 더 2027년도에 6년도에 대한 가시성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저도 개인적으로 좀 더 크게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뭐 제약바이오 정도 그리고 뭐 제가 한일영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밸류에 대한 부담이 좀 덜한 쪽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늘 그 직관적으로 시장이 잘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네. 김자손님께서 그건 너의 직관이 떨어져서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 팩폭을 날려주셨네요. 나이 경제 방송 13년 차인데 왜 직관이 안 늘지? 예, 많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깔끔하게 결론은 내고 가야 되니까.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재규님은 코스닥 쪽이 수익률이 더 좋다 1, 2월 뭐 이런 거를 좀 퀀트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어때요? 지금 요 위치에서 네. 변압기, 조선, 네. 방산 네. 혹은 뭐 하이닉스 네. 요런 애들을 사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뭐라도 먹으려고 코스닥 쪽으로 타다다다닥 빠르게 움직이고 일단 폭탄 돌리기 한번 해보는 게 나을까요?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가 아까 밸런스 그 바벨 전략이라 했잖아요. 네. 삼성전자 반도체 한 축하고 다른 거 제약바이오도 포함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죠. 적정하게. 기관 투자가들은 이거를 뭐 코스닥 1, 코스피 1 이렇게 못 합니다. 시가총액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개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꾸로 코스피 10, 코스피 30, 코스닥 80 이거는 too much. 근데 뭐 5대5나 6대4나 7대3 이 정도로 코스닥의 그 일정 부분을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오늘 아침까지라도 들어가는 것이 마음은 편하실 거다. 코스닥이 3위에요?
뭐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개인들은. 기관들은 그렇게 못해. 시가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왕창 외우는 거거든. 내일은 이렇게 못 살 거야. 근데 그 정도로 보시니까 타이밍이 조금 이제 늦이긴 했는데 혹시라도 조정 받으면 일정 부분은 가지고 가서 내년도 CES하고 JP모건 컨퍼런스 콜 이전까지 가는 걸 생각을 하되 분기점은 두 번 있죠. 12월 10일 날. 12월 10일 금리 인하. 금리 인하 는 FMC. 당연히 해야 되는데 네. 점도표가 이상하게 나오거나 그러면 금리 인하를 했는데 톤은 매파로 바뀌잖아요. 그럼 코스닥이 일찍 식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거 변동성이 있고 반도체가 확 올라가면은 또 쪼들릴 수 있거든. 네. 그 브로드컴 실적 나오는 게 18일인가? 그거 12일. 12월 18일? 12월 12일. 12월 12일. 네, 브로드컴 실적 브로드컴. 나오는 거. 그러니까 10일하고 12일 날 연속으로 FOMC하고 브로드컴 나오는 것이 금리 인하가 계속된다는 거하고 브로드컴이 뭐 너무나 날아가지 않고 이렇게 돼야지 코스닥한테는 유리한 거예요. 근데 왜 금리 인하를 했지만은 매파적인 코멘트가 나오고 브로드컴이 너무 잘 되면은 그러면 수급적으로 12월 10일 이후부터는 약간 쿨오프가 될 수 있어요. 오케이. 네, 그거 괜찮습니다. 재규님도 네. 뭐 저 변압기, 방산, 조선, 하이닉스 뭐 이런 애들 지금 여기서 사고 진득하게 기다리는 게 리스크 대비 리턴이 좋을까요? 아니면 코스닥 어떻게 아까 보여준 그 통계대로 뭐 시계 놀아봐요? 화끈하게 한번 세게 들어봐. 죽어보자. 화끈하게. 죽으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죠. 네. 이게 뭐 자금의 규모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자금 규모가 크지 않다면 좀 그래도 저는 공격적으로 해볼 만한 시장이 코스닥에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지금 올해 들어서 몇 차례나 경신을 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약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역사상 신고가도 나오지가 않았고요. 물론 역사상 신고가는 한참 멀었지만 그래도 900포인트 넘어서는 이제 초입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코스닥을 좀 더 해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지금 뭐 전력기기라든지 이쪽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이게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아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내가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전력기기라든지 조선 쪽에서 수익이 상반기 때 충분히 났었다라고 한다면 전 매도하셔가지고 하반기 때는 좀 빠른 종목도 공략해보는 것도 괜찮은데 이제 조선 이런 종목군들 조선 전력기기 같은 경우를 내가 뭐 내년 중순까지도 그냥 끌고 갈 수 있어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요 자리에서 매매하는 건 좀 아까울 것 같아요. 매도하시는 건. 그래서 일단 대반등 주고 나서 거기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근데 실적 대비도 너무 많이 올라오긴 했었잖아요. 그죠. 실적 대비해서 올라온 넘어가.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주가라는 게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예. 일단 그 대신 여기까지 밀린 것도 많이 밀린 거긴 맞습니다. 지금 고점 대비해가지고 뭐 20%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조정 충분히 받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몰빵, 올인 이런 게 아니라면 저는 보유. 알겠습니다. 자, 3시 57분 지나가고 있어서 일단은 오늘 올랐던 상승 섹터들 한번 볼까요? 제가 HTS가 이거 안 켜져요. 아, 참. 힘드네. 아침부터. 계속. 하지만 우리 재규님이 준비하셨잖아요. 제가 예. 강세업종. 그럼요. 네. 강세업종이 준비가 예, 되어 오늘 있으니까요. 강세업종은 2차 전지, 2차 전지 로봇 이런 쪽이 좋았는데 한번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도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2차 전지, 로봇, 제약바이오, 오늘 보안 쪽 이렇게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일단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주가 흐름이 좋았어요. 에코프로비엠이 양극재 공장을 헝가리에 준공 소식의 강세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 처음 나온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이 내용을 좀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따져보면 유럽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유럽 내에서 소재를 공급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CRMA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최대 수혜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들 꽤 있죠. 뭐 포스코 퓨처엠도 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있는데 일단 여기 제가 지금 에코프로비엠 말씀드리지만 요거 한 가지 뭐 체크해 보실 만한 게 뭐냐면 지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 대한 매출이 많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전기차 시장만 놓고 보면 미국보단 유럽 시장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 대해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보다는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그리고 LNF 같은 경우가 좀 더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유럽 시장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뭐 에코프로 BM의 주가 흐름도 좋았지만 포스코 퓨처엠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다만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그 흑연에 관련돼 가지고서는 이제 소재를 내재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등락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캐파를 계속해서 늘리겠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이제 수직 계열 구조를 만들어서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오늘 나와줬습니다. 뭐 인도네시아 재련소 니켈 연동돼서 원가가 글로벌 최저 수준이 될 거라고 해요. 그러면 수익성이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헝가리에 삼성 SDI, 뭐 SK 온이라든지 미국이 아니라 독일의 BMW라든지 요런 대형 고객들이 그 헝가리 근처에 굉장히 많대요. 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헝가리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짓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가장 선구적으로 짓고 이제 공장이 가동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금의 뭐 유입이 좀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2024년도 기준인데 어쨌든 미국이 중국을 계속해서 배제하려고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흐리멍텅한 회색이 있죠. 이게 중국입니다. 중국. 와. 양극재, 음극재, 셀 엄청나게 다 지금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받는다면 그에 따라서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 이게 가장 좀 재밌더라고요. 요겁니다. 이제 실적.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이야기할 때 실적에 대해서는 항상 의구심을 좀 붙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요거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저도 이게 계속 안 되죠. 영업이익도 적자 흐름에서 벗어나고 있다. 여기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2024년도, 2025년도, 6년도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 자체가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몇 분기 연속 수익이 났거든요. 네. 그래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부분. 다만 미국 쪽은 지금 전기차 시장이 안 좋아요. 미국 쪽 같은 경우는 9월 말까지만 보조금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번 밀려 들어왔고 10월 달부터는 지금 판매량이 급감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걸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로봇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봇 지난주에도 좀 이야기해 봤었는데 옵티머스 로봇이 자기 복제로 연 10억대 생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피지컬 AI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여전히 부각되고 있다는 이야기고 연말에 조직 개편이 있는데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이 로봇 쪽에 대한 전담 조직을 계속해서 신설하거나 강화를 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오.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기업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요건 제가 지난주에 말로만 말씀드렸는데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네. 뭐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중공업,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제 로봇 쪽을 육성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죠. 뭐 휴머노이드 로봇 글로벌 시장 규모가 연간 45% 정도. 근데 제가 로봇은 이거 다 보여드렸던 내용이라서 네. 요걸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번 주말에 우리 아이랑 로보파크라는 곳을 갔어요. 로보파크? 네, 굉장히 작은 곳인데 가봤는데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근데 한국 로봇 종합 기술 경쟁력은 일본, 미국, 유럽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나라 로봇 관련주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게 경쟁력이 높을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쨌든 저 로봇파크에 가보니까 저렇게 4위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인상적이어서 제가 사진을 좀 찍어왔고 아니 뭐 꽤 놀 게 많네. 바둑 두는 네. 로봇도 있고. 네, 맞아요. 아니 뭐 약간 좀 롯데월드 아이들이 좋아하는. 롯데월드 같긴 한데 이게 네. 어쨌든 로봇이 이렇게 움직인다. 이것도 제가 거기서 사진 좀 찍어왔습니다. 뭐예요? 오른쪽에 있는 거. 요거 보시면은 근데 이야. 저 이거 좀 놀랐던 게 뭐냐면 네. 우리 만약에 우리 구독자분들도 아시겠지만 고영이랑 큐렉소란 기업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고용 잘 갔어. 의료용 AI 이야기 의료용 로봇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수술용 로봇이라고. 근데 갔더니 고영이 만든 로봇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 그냥 그냥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주가는 많이 올라와서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고영이 여러 가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변동성이 고영 쪽이 잘 나왔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고용이 한 11% 정도.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로봇 쪽에 대한 그런 패러다임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은 뭐 액추에이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배터리도 2차 전지로 만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투자 아이디어로 만들 수가 있고 2026년도에 이제 아까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CES도 있고요. 이런 이벤트들이 있다라는 것 좀 체크해 보시면 이제 로봇 쪽까지도 우리가 좀 체크가 된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는 아직 넘어가지 네. 마시고 고용, 고용. 뭐 한라캐스트, 네. 뭐 큐렉소, 뭐 이런 작은 테마성 로봇 고용은 고용 큽니다. 작지 않지 1조 넘으니까. 1조 1조가 7천억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테마성은 뭐냐면, 아니, 테마라고 할지 모르겠다. 지금 영업이 150억 나오는데 시총이 1조 7천억, 1조 8천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PER로 계산이 잘 안 되면 테마라고 약간 부르고 오케이. 싶은데 네네. 그 기준으로 얘기하면 얘네들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요? 가지고 있는 사람 대부분 모를 텐데 이거? 그럼 운이 좋은 거지. 그래요? 자기가 돈을 벌었다 해서 저기 알아서 돈 버는 건 아니니까 꼭 그래서 몰라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 아느냐는 건데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고 그쵸? 주가가 이유 없이 많이 빠졌을 때 들어가면 되고 이미 사실은 애널리스트 고용 목표 주가는 다 왔다고 애널리스트적으로는 보는 것 같아요. 그 고용이 목표 주가가 있어요? 23,000원에서 3만 원 사이거든. 리포트 커버합니다. 그래요? 그럼요. 보시면 그렇네. 한 세 군데 21,000원에서 3만 원까지 됐잖아요. 생각보단 자주 나오네요. 그럼요. 예. 근데 관심이 많지가 않지.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데 고용은 정밀 검사 이런 장비에 반도체로 예전에 반도체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런 거 정밀 검사하고 하는 거 PCB 검사는 이런 거야. 그러다가 이제 이 머리 수술한다는 게 3, 4년 전부터 나왔던 게 이제 조금 몇십 대 팔린다 그래서 그걸 매년치 걸 땡기는 거거든. 근데 당연히 지금 실적 가지고는 넘버가 안 들어오지.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확고한 그 이해가 없으면은 지금 오늘 며칠 사이에 올랐지만 네. 그 전에 쉴 동안에 버티지 못해. 그러니까 그걸 알려면은 리포트 보고 풀린이 아니더라도 대충 한 반 정도는 이해를 해야지 그걸 버티고 6개월 동안 진득히 쉽지가 않지 이런 쪽으로. 큐렉서도 마찬가지야. 큐렉서도 이제 무릎 복강경을 수술하는 건데 이것도 참 오랫동안 쉬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최근에 날래 지금 제가 커버했었기 때문에 그거 하려면 이해를 하고 내가 일정 부분 5%라도 약간 들어가서 끝까지 가져가겠다. 5년 동안 사고 5년 가져가겠다. 얼마? 5% 이하 사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럼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건 나중에 올라가고 나서 접근합니다. 그 재규 본부장님한테도 네. 만약에 로봇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산다고 네. 하면 뭐 지금 고영이나 뭐 큐렉스나 이렇게 작은 그런 테마성인 로봇 종목들을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HL 만도도 지금 52주 신고가에 HL 만도 현대차 너무 맞아. 좋다. 맞아. 뭐 아틀라스 맞아. 뭐 이런 얘기 하니까 그쪽으로 접근하는 게 나아요? 어때요? 정말 어렵습니다. 네. 사실 뭐 주가 올라가면 질문 진짜 잘했다. 그죠. 쉬운 거 질문 아니에요. 근데 못 올라간 기업 중에서 큰 기업은 하나 있습니다. 요거 말씀하시면 또 이제 우리 싫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뭘까요? 네. 두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예, 요것도 이제 휴머노이드 쪽으로 이제 사업을 좀 영위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협동 로봇 쪽에 대해서 메리트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가는 많이 못 올랐어요. 저는 원래 SPG를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가장 좋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SPG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정말 못 갔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SPG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고 지금 보신다면 대형주 중에서는 두산 로보틱스 네. 정도로 좀 봐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차는 로봇 뭐 한다 그러면서 왜 오늘은 또 떨어져요? 현대차가 진짜 웃겨. 오늘 또 저기 수출입에다가 잘 나왔죠. 반도체랑 자동차 잘 나왔다며. 그게 없어. 환율 효과가 있어서 무슨 뭐 최다 뭐 실적이네 뭐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로봇도 같이 낑겨가지고 하고 이번에 테슬라 FSD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부산 막 골목골목 다니는 거 보니까 진짜 자율주행 시대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현대차도 물론 잘하느냐 못하느냐 갑론을박이 있지만 어쨌든 하고는 있고 자체 소프트웨어로 그런 거 보면 현대차는 실적도 잘 내고 전기차도 잘 만들고 가솔린도 잘하고 그죠. 로봇도 하고 자율주행도 있고 근데 주가는 꼭 떨어지대.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죠. 얘기를 얘기 지금 계속 듣고 있어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예.
진짜 좀 저도 아침에 로봇주들 막 움직이고 HL만도 움직일 때 현대차를 좀 봤거든요. 오늘 뭐 수출입 데이터도 반도체랑 현대차만 좋았어. 그 현대 자동차만 좋았기 때문에 저도 봤는데 주가 흐름은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현대차가 지난번에도 좀 우리 이야기 나눴지만 그 테슬라랑 사업 구조가 굉장히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이 현대차 공장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건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로봇들도 어쨌든 그 레퍼런스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로봇을 많이 운용을 해야지 얘들이 똑똑해진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공장을 가지고 있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우리가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 로봇주로 어느 정도 평가해 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자동차에서 로봇으로 넘어오는 과정은 이게 뭐 우리나라 현대차 테슬라뿐만 아니라 그렇더라고요. 제가 로봇 거기 박물관 갔는데도 써 있더라고요. 뭐 포드가 처음으로 자동 생산을 그 벨트를 만들었다. 그다음 거기 그것도 자동차거든요. 자동차에서 로봇으로 넘어오더라고요. 다. 그래서 우리 뭐 어린 친구들 보면 로봇이 자동차에서 로봇으로 변신하고 그러잖아요. 아 트랜스포머 네, 범블비. 그런 것처럼 이게 산업군이 굉장히 겹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아실 겁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로봇에 들어가는 레이더라든지 라이다가 들어가거든요. 카메라 모듈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과 로봇 쪽, 자동차 쪽은 전반적으로 전 일관되게 좀 봐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안? 왜요? 현대차 가지고 계시죠? 아니요, 전 주식 표정이 너무 주식 포지션이 아예 없다니까. 근데 왜 안 가냐고. 그 답답해서. 아니, 이제 다른 게 갈 게 왜? 많아서 그래. 이제 다른 갈게 가겠죠. 많아요. 퓨어한 것도 많고 로보티즈 가고 레인보우 가고 더 가도 되고 아니면 SPG도 저는 네. 거꾸로인데 SPG는 저는 지금도 사실상 길게 보면은 SPG? 아까 오. 맞산다면 HL 만도하고 SPG를 사는 게 낫다. 진짜요? 엄청 올랐는데. 지금 사요? 5년 동안 갖고 있으면 사도 돼. 오, 그 자기 재산의 5% 이하면 오케이. 오. 5% 이하를 지금 그 정도 오늘 사라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사 들어간다. 재산의 5%? 뭐 50만 원인데 5년 동안. 50만 원인데 지금 10주도 못 사네 SPG. 알겠습니다. 어쨌든 SPG 좀 길게 보면은 본질적으로 좀 괜찮다. 제가 그 워드 파일 올려놓은 거 있는데 SPG에 대한 모든 걸 다 갖다 놓고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그 시내 거기서 찾아보세요. 그거 이상 더 자세하게 SPG에 대해서 적어놓은 거 없으니까. 네. 저는 괜찮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약바이오 얘기랑 오늘 그 반도체 소부장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SNS텍 얘네가 오늘 대형주 쫙 끌어올렸거든요. 네. 얘네 얘기도 좀 해봐야 돼서 일단은 광고 하나만 하고 그 다음에 얘네 반등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 진짜 짧게 할게요. 얘 길게 할 게 없어요. 일단은 첫 번째, 요 두 분 한번 그거 드셔주세요. 조금 식긴 했는데 경복궁 아시죠? 예, 상견례하는 여기 되게 고급진 레스토랑. 고급 식당. 네. 거기서 도시락이 나와요. 오. 거기 도시락 15팩을 드리는데 하나당 3,900원에 드립니다. 진짜 괜찮다. 예. 우렁 강된장 재규님이 드시고 계신 게 이제 강된장 저거 네. 5팩. 오징어 제육 김장일 본부장님이 드시고 계신 거 5팩. 오. 찜닭 저는 개인적으로 저게 제일 괜찮은 것 그래요? 같은데 저거 5팩. 초간편으로 집에서 그냥 쓱 돌려서 와. 혼자 사시는 분들 혹은 가족이랑 같이 사시는데 애기 도시락 이렇게 잠깐 만들어야 간식 되고. 간식 이렇게 드릴 분들 59,000원에 15팩을 드려요. 와. 고급 식당 도시락. 네. 예,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 그렇게 고급은 아니에요. 예, 경복궁이 고급이지 도시락은 고급. 근데 맛은 있어요. 그 맛있으면 고급이죠.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먹어봤을 땐 가성비가 좀 좋은 것 같고 저거 15팩 들여서 3,900원인데 요새 한솥 도시락 아유 한솥 말하면 안 되지. 어쨌든 다른 데 도시락 막 이렇게 시키면 뭐 6,000원, 7,000원, 8,000원 맞아. 비싼 거 15,000원 그냥 맞아요. 넘어가잖아요. 네. 근데 요거 이제 집에 딱 쟁여놓고 딱 돌려가지고 딱 먹으면 간편하고 편의점도 3,900원보다 비싸. 그치. 저는 편의점 먹으면 막 4,000원, 4,500원 이렇게 하던데 어쨌든 맛평가 한 번만 부탁드릴까요? 오징어 볶음, 오징어 제육. 아침에는 제가 된장을 먹었죠 아마. 네, 이것도 또 다른 맛이네. 네 맞습니다. 어, 오징어 맛있어요. 더 씹히는 맛이 있고 살짝 매워요. 살짝. 아니 맵다고 약간 매콤한 거. 매콤한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금방 먹을 수 있어서 간편한 것 같아요. 네, 곤드레 밥이고 곤드레 그냥 밥. 생밥이 아니고. 금방 먹으니까. 재규님 우렁강된장. 네, 저
되게 맛있어요. 되게 맛있죠. 그냥 이렇게 뭐 돌려 먹은 밥 중에선 전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와.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약간 강된장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맞아요. 우렁 강된장 이렇게 해서 저희가 15팩 드립니다. 한번 고정 댓글에 링크 타고 들어가 보시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삼성 AI 갤럭시 워치 8 네, 최초로 29만 원대 저희가 드리는데 그거 떨어뜨리면 사야 돼요. 떨어졌는데 켜졌어. 망가지지 않고. 갤럭시 튼튼합니다. 튼튼하네요. 한 번 더 던져줄래요? 한 번 더 던져. 예. 아니,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예. 떨어뜨려도 고장나지 네. 않는 갤럭시 워치 8. 와. 좋은 건요. 튼튼하기도 한데 여기에 구글 제미나이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진짜? 예, 제미나이가 들어가서 제미나이가 여러분의 삶을 전부 다 AI스럽게 바꿔드립니다. 와우. 예, 정품 풀박스 역대 가장 슬림한 갤럭시 예쁘다. 워치 8. 네. 엄청 슬림하죠? 8.6mm. 네, 요게 29만 8천 원. 와. 싸다 싸. 싸다, 진짜. 진짜 싸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정품 박스로 간다고요? 네, 정품 박스. 그리고 풀 요거에 박스? 저 그레이가 있을 거고 저 화이트가 있을 거예요. 아, 이 밴드, 손목 밴드가. 개인적으로 네. 화이트는 사지 마세요. 러버 밴드는 밝은 색 사면 때가 금방 타더라. 맞아, 맞아. 그래서 왜냐면 웬만하면 좀 어두운 색으로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면 떨어뜨리는 거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집에 가져갈게요. 이건 제가 이거 제 겁니다. 제가 가져갈게요. 예, 됐어요. 예. 삼성전자에서 또 무상 보증까지 되니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예, 무상 보증. 구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개 삼성 AI 갤럭시 워치 8 요거 링크 달아드리고요. 그리고 경복궁 도시락 15팩 링크 달아드리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한번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재규님 네. 제약바이오로 할까요? 반도체 소부장을 할까요? 반도체 소부장은 본부장님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뭐 여기 제약바이오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오른 게 뭐 있어요? 올릭스 있고 LNC바이오? LNC바이오는 사실 화장품이죠? 네, 그 오늘 파마 리서치가 엄청 밀렸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파마 리서치랑 약간 어떻게 보면은 경쟁사라고 많이 보더라고요. LNC 바이오를. 그래서 이제 이거는 파마 리서치 주주분들께서는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네. 요 LNC 바이오도 지금 시장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제 주위에서도 여기 이제 피부 관리에 이제 진심이신 몇몇 분들이 계신데 네. 요 LNC 바이오의 그 리토라는 제품을 굉장히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변동성이 그렇게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우리가 순수 바이오 기업으로 보시기보다는 피부 미용 쪽으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이제 뭐 대형주 중에서는 요거 제가 예전에 ADC 말씀드리면서 한번 코멘트 드렸던 기업인데 오름 테라피틱, 요건 DAC라고 해가지고 ADC의 좀 더 최신 버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런 제약바이오의 변동성이 좀 나왔다. 그리고 올릭스도 주가름이 잘 나왔고요. 네.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경고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알테오젠을 항상 대장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대장주가 아직까지 뭐 신가를 만들어내면서 올라가진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버텨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알테오젠이 죽지 않는다면 제약바이오는 조금 더 우상향을 만들어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전 제약바이오는 또 나와서 제약바이오 이야기하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제가 이거 찾아봤어요. 제가 9월 30일 9월 중순부터 제약바이오 보세요라고 말씀드렸더라고요. 그래서 또 찾아보셨어요? 한 내가 달 언제 동안 얘기했나? 마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못 가니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좀 올라가지고 이제 좀 내려와야 되나 싶다가도 그 제약바이오가 여전히 좀 매력적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2026년도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본부장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어요. 1월 달에. 1월 12일부터 15일. 네. 그래서 올해 말과 내년 초까지는 그래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 요거 좀 더 디테일한 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2024년도 1분기, 3분기, 뭐 2025년도 1분기, 2025년도 3분기인데 전부 다 이제
뭐 딜 규모 자체가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지금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올해 안으로도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도 아침에 장 초반에 펩트론이 좀 밀려가지고 많이 떨어졌는데. 지난번에 한번 여쭤보셨어가지고 저도 한번 알아봤는데 네. 요게 이제 뭐 유상증자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그때 우리 잠깐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12월 초중순에 무언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결과가 지금 7일까지 나와야 되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오, 그러면은 괜찮은데? 근데 이게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요 업계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그 기술 이전이라든지 지금 경과 과정에 대해서 빠르게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게 오히려 더 큰 건을 하려고 그런 거일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서 이거 할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럼 저는 펩트론은 그냥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게 종목을 찍는 게 제약바이오는 좀 부담이 돼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어쨌든 듣기로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일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계약이다 보니까 그게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양봉 나온 것 같기도 한데 저는 ETF입니다. 저는 ETF. ETF. 네. 오케이.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김정일 본부장님, 네네. 오늘 사실 코스닥을 끌어올린 건 반도체 소부장, 사실 아침에도 똑같은 질문 네,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반도체 소부장인데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솔브레인도 마찬가지고 동진 세미캠, SNS텍, 지금 주성, 이오, 또 밑에 뭐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얘네들 6%에서 오늘 12%, 13% 올랐어요. 근데 보면 사실은 반도체 소부장 애들이 일단 급등 같이 했다가 9월달, 10월달까지 급등했다가 10월, 11월을 거의 토해내고 쉬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11월 말 되면서 조금 다시 반등하나 싶은데 오늘 이제 61선이랑 21선 한 번에 뚫으면서 좀 시세가 나왔거든요. 네. 요게 뭐 아침에는 살짝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네. 오늘 그래도 이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는, 마감까지 이어나가는 거 보니 기술적으로라도 코스닥이 오르려면 얘네가 그래도 밸류 평가가 그래도 되는 애들 아닐까.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나 로봇이나 이런 애들보다. 그러면 매수가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예스앤 노인데 보면은 이게 우리가 소부장 중에서 오늘 왕창 빠진 게 있어요. 네. 소부장 같이 제가 묶지 말라고 하는데도 묶으니까 어쩔 수 없이 두산하고 이수페타시스 두산 이수페타. 5% 6% 빠졌거든. 예. 그게 무슨 뉴스가 나쁜 게 나오냐? 그거 없어. 가격도 올리고 지금 PCB 많이 가서 빠지는 거고요. 아까 그거 많이 내려가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퉁치면 그거에 많이 내려가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인텔이 많이 올랐거든요. 애플의 그 M1 칩을 그 파운드리를 인텔이 받을 수도 있다. 애플하고 관계성에서 삼성이 아니고 이렇게 저가. 뭐 그럼 인텔하고 관련된 회사들은 영향을 받겠지. 조그만 인텍 플러스 뭐 이런 인텍 거, 플러스. 뭐 이오 테크닉스도 약간 HPSP도 관련되고 그런 거는 많이 빠졌으니까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 그런 거 있고 또 하나는 오늘 수출 데이터 나왔잖아요. 수출 때 반도체 보면은 반도체 부문별로 쭈르륵 하면 세세히 나오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블랭크 마스크 이런 거 같은 거는 SNS텍은 저기 YY로 뭐 성장률이 높았다. 그러면 그거 핑계 대고 많이 빠진 것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 핑계 대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리포트 나온 거 하나도 없거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어렵다. 그런데 두산하고 이스페트를 왜 빠져요 그러잖아요. 막 그 구글 어쩌고저쩌고. 내가 따 방송에서 지난주 얘기했는데 구글 좋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따라가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주가 반영 많이 됐어요. 듣기 싫지. 엔비디아보다 비싸다. 엔비디아도 비싸지. PR. 엔비디아 지금 25배인데 우리나라 건 다 30배, 40배 부르고 날라가거든. 그러니까 그게 절묘해. 그게 어려워 그래서. 그게 어려워. 그리고 ETF도 어려운 게 반도체는 뒤집어 막 섞어놨어. 그 내가 ETF 한다면 이렇게 안 하거든. 모르는 새끼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거야. 그분들도. 예. 하여튼 그러니까. 예. 아니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2개만 갖고 ETF 만들든지. 아니 진짜 제대로 만들어 갖고 해야 되는데 뒤집박해서 올라갈 때 못 먹고 내려갈 때도 이렇게 짜증나. 뒤에 한번 봐주실래요? 그래서 오늘도 두산 이스페타시스
HB 반도체.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봐야 되겠네. 아, 요건 아니죠. 요건 잘 만들었지. 플러스 ETF인데. 플러스 반도체는 못 봤어. 아, 타이거나 코데스. 요건 제대로 만들었어. 항상 반도체. 다른 거 얘기하는 거지. anyway, 예, 그래서 오늘도 PCB는 개판 났고, 그다음에 올라갈 만한 올라갔지만 올라간 거에 대부분 80%는 많이 빠져서 올라간 거고, 20%는 인텔이라든지 다른 관련해서 올라간 거다. 그리고 9월달에 조정받았잖아요. 지금 반도체가. 네네. 이거는 3분기 실적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 아, 어차피 삼성전자가 투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내년도 스토리래. 그러니까 실적 넘버 나올 때는 한번 리얼리티 체크를 당하기 때문에 9월 10월 넘어갈 때 아예 아닌 거는 빠진 거야. 그나마 PCB만 그때 올라간 거고 지금 많이 올라갔으니까 내려맞고 어렵죠. 그래서 이거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든지 아까 제약바이오 느끼면서 이거 빨리 가든지 이렇게 해야지. 어려워요. 어려워요. 더럽게 오케이, 어려워. 알겠습니다. 슬슬 마감을 해야 돼서 네. 두 분한테 12월 1일이고 네. 12월 이제 올해 2025년도 지금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한 네. 달도 안 남았어요. 사실 또 쉬는 날도 있고 마지막 날은 또 저기 네. 그 정산하느라고 개장도 안 하고 이러니까 사실상 거래일로 따지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두 분 12월 달에 어떻게 장을 펼쳐질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물론 12월 중순에 또 FOMC도 있고 또 기업 실적도 있고 뭐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전반적인 좀 전략을 좀 인사이트를 주시자면 재규님부터. 저는 일단 코스닥이 조금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여전히. 근데 뭐 12월 달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안 해버린다거나 금리 인하하면서 2026년도에 별로 안 할 거다라고 하면 그때는 타격이 좀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일단 좋은데 방금 전에 이제 반도체 잠깐 이야기하셨잖아요. 오늘 반도체 쪽에서 좀 좋았던 기업들은 일본이 중국에다가 수출 안 한다라고 한 품목에 대해서도 이제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변동성이 그 나왔거든요. 동진 세미캠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모멘텀이죠. 어허. 그런 것들은 이게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데 지금 시장이 모든 업종이 와 하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선별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스닥이 좀 더 나을 것 같고 다만 뭐 아까 전에 뭐 조선 방산도 우리 좀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정말 좀 뭐 내년 중순까지 우리 방송 안 보시면 안 되는데 네. 그냥 좀 덮어둘래 라고 한다면 저는 네. 꼭 가지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내년 중순이면은 언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년 한 6월? 너무 심해. 6월? 조선 방산 그 정도 좀 걸릴 것 같은데 우와, 내년 6월까지? 너무 긴 건가요? 우와, 진짜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1일 비해가지고. 그래요. 어쨌든 그러니까 좀 시간을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시간은 걸릴 것 같다. 순서를 따져보자면 우선순위에서는 반도체가 좀 더 빠를 것 같고 뭐 코스닥에 뭐 제약바이오 이런 게 좀 더 빠를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재규님 말씀을 잘 해주셨고 김정일 본부장님. 네, 30페이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30페이지. 자세한 설명은 내일이나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네, 코스피 코스피. 전망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11월 초에 나와 있는 이익 전망 기준으로 어느 증권사가 갖고 있는 코스피 전망이에요. 근데 11월 초하고 지금 12월 초잖아. 한 달 지났죠. 그렇죠? 한 달 지나는 동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익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은 요 중간 요 숫자 요거보다는 높아졌을 걸 봐야 돼요. 아마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11월 달에 올라가면 하더라도 약 여기서 5에서 10% 사이의 이익은 놓일 겁니다. 그럼 요거 사이에서 놀 건데 금리 인하가 안 되거나 이상한 잡소리가 나면 10쪽으로 가까워질 것이고 금리 인하가 확실하고 유동성에 문제가 없게 되면 12쪽에 가까울 거예요. 요거 보기가 좀 어렵다. 뭐냐면 351.1이라고 돼 있는 게 한 달 전. 코스피의 지금 EPS. 앞으로의 실적 351조 정도를 1년 뒤에 벌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거기에 멀티플을 10배를 주면 3511이고 11배를 주면 3861이고 그리고 12배를 주면 4213이고 13배를 주면 4564다. 네. 그런데 아까 이거는 한 달 전에 삼성 하이닉스가 이익이 막 올라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익 올라온 거 제가 알잖아요. 네. 전망이. 그렇게 하면 아마도 이거는 5하고 10 사이에 놓일 겁니다. 그 실질적으로는 요 사이에서 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언제까지? 1월 달에 4분기 실적 나오기 전까지는 여기에서 놓을 거예요. 되게 중요하네. 3,700? 그 저번에 3,600 기대하는 거는 조금
조금 아주 보수적으로 보는 거고 금리는 안 하고 막 이럴 때. 금리나 이번에 하고 1월 달에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나오고 뭐 저기 스트래터지 비트코인 또 한 진짜 8만 불 깨지고 그러면은 요거 갈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고 금리나 순조롭고 그다음에 QT 끝내고 이렇게 하고 분위기 좋고 그러면 대한민국 3법 좋고 하면 그러면 10이라고 10이 어디에 오겠지. 10이라고 10이 어디 오면 4,100에서 요 4,200 요 정도에서는 놀 수 있는 거야. 근데 급하게는 이게 잘 안 가니까 낮을 때 내려갈 때 사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진짜 딱 지금이 적정 수준이네요. 저렇게 보니까. 현재는 그래. 6개월 뒤는 이렇게 위쪽으로 가기를 바라죠. 그렇네. 근데 아직은 모르겠고. 그 제가 그래서 5천원 기본에서 6천 부른다는 걔네들은 지르는 거야. 알겠습니다. 자, 요 보수적 전망 기준 코스피 12월이 또 왔기 때문에 김정일 본부장님이 다시 한번 좀 짚어주셨고 두 분 또 12월 달에 또 수고 좀 해주시고요. 네. 예. 또 네. 연말에 또 바쁘 새로 들어가시면은 또 이제 회식하고. 그러게요. 진짜 예, 열심히 해야죠. 예. 술 많이 드세요? 술이요? 네. 좋아합니다. 그래요? 오. 네. 오. 안 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요? 예. 담배도 좀 뻑뻑 피세요? 담배는 안 담배는 안 피시고. 술 잘 드신다고 몰랐네.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12월 달에 또 송년회 뭐 여러 가지 모임들 많으실 텐데 너무 또 바쁘시고 머리 아프시면 일단 또 쉬어가는 것도 또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쉬어가실 때 그냥 뭐 술 드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지식을 채워 넣는 것도 그게 쉬는 게 최고죠. 좋아요. 네. 위섬 칼리지 2026 얼리버드 선착순 혜택이 10일 뒤에 종료가 됩니다. 12월 10일에 종료되는데요. 얼리버드로 들어오시면 네. 12월 달에 저희가 2026년을 준비할 수 있는 오프라인 토크 콘서트를 또 하거든요. 여기 나오신 분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주시면서 투자, 사회, 그리고 처세, 뭐 여러 가지 국제 뭐 이런 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시는데 저거를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요 얼리버드로 들어오셔서 위즈덤 칼리지를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네. 실제로 얼리버드 혜택이 굉장히 많아서 뭐 전자책이나 뭐 여러 가지 혜택이 많아서 어차피 들으실 거면 지금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내년 더 현명하고 더 지혜롭고 더 성장하는 네. 나를 위해서 조그마한 투자니까요.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술 몇 번 안 먹으면 끝납니다. 한 달에 뭐 4, 5만 원밖에 안 해요. 네, 그래서 꼭 한번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어떤 내용이 있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준이도 꼭 듣자 그래야 직관이 늘어나지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 추위 조심하시고요. 요즘 독감 시즌이래요. 감기 조심하시고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